당신의 피로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혹시 방금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긴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습니까? 창밖을 바라보는데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뿌연 안개처럼 마음을 덮어오는 기분. 분명 몸을 많이 움직인 것도 아닌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무거운 나른함이 어깨를 짓누르는 순간 말입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있지만 채널을 돌릴 기력조차 없어서 의미 없는 화면만 멍하니 응시하던 적은 없으신지요? 요즘 들어 부쩍 사람을 만나는 일이 숙제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가운 전화벨 소리조차 덜컥 겁이 나고 대화가 조금만 길어져도 머릿속이 하얘지면 빨리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만 맴돕니다. 그러다 막상 혼자가 되면 고요함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텅 빈 방의 침묵이 거대한 돌덩이처럼 가슴을 압박해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잠을 자도 개운치 않은 날들의 연속. 마치 내 몸이 물먹은 솜이 된 것처럼 세상의 중력이 나만 더 세게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 기분. 우림은 흔히 이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곤합니다. 내가 늙어서 그래. 이제 다 귀찮아져서 그래.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억지로 몸을 일으켜보지만 마음은 도무지 따라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피로감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가 약해져서 게을러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의 공기가 너무나 희박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람개비처럼 살았습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면 돌아가야만 하는 숙명을 가졌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세상이라는 바람이 너무 거칠고 너무 사납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로워진 사람들의 언어, 그리고 도처에 깔린 불안이라는 지뢰들. 이 거센 폭풍 속에서 멈추지 않고 돌아가려니 바람개비의 날개가 아니라 그 중심축이 뜨겁게 달아올라 버린 겁니다. 지금 당신이 지친 건 당신의 날개가 낡아서가 아닙니다. 거친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중심을 지키려다 보니 마음의 축에 마찰열이 쌓이고 쌓여 번아웃이라는 연기를 피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몸의 체력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 걷기를 멈추고 쉬었지만 마음에 힘이 풀릴 때는 정신 차려야지라며 스스로를 더 거세게 채찍질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도 관절이 있고 감정에도 쓸 수 있는 근육의 총량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 열심히 살라는 격려나 힘내라는 뻔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그만 애쓰셔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산자락의 깊은 굴짜기처럼 당신의 마음이 아무런 방해 없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쉽게 지치는지, 도대체 내 마음속 에너지는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애쓰지 않고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당신의 지친 마음을 이곳에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가장 편안한 쉼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1. 마음의 체력이 떨어지는 시대적 배경. 보이지 않는 소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더 자주 지치게 되는 걸까요? 과거를 떠올려 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아이를 업고 시장을 뛰어다녔어도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솟았습니다. 그때의 피로는 정직했습니다. 몸을 쓴 만큼 쉬면 회복되는 육체의 피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피로는 결이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도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기진맥진해집니다. 이것은 우리 뇌와 마음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소진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기초대사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이 숨만 쉬어도 에너지를 쓰듯 마음도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음의 기초대사량을 폭발적으로 늘려버렸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동네 이웃의 소식, 가족의 안부 정도가 우리가 처리해야 할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전쟁 소식부터 흉흉한 범죄 뉴스, 불안한 경제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뇌에 꽂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수많은 비극과 불안을 매일처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혀를 찰 때
물가 때문에 마트 진열대 앞에서 망설일 때, 뉴스의 댓글창에서 혐오 섞인 글을 읽을 때, 그 찰나의 순간마다 우리 뇌 속의 감정 회로는 과부하에 걸린 변압기처럼 윙윙거리는 소음을 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듯 지금 시대는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내 노후 자금은 안전할까? 자식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 한구석에 켜진 백그라운드 앱처럼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실행 중인 앱이 많으면 배터리가 빨리 닳고 뜨거워지듯 우리의 마음도 해결되지 않은 걱정들을 켜둔 채 살아가느라 방전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피로감에는 번역의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가게에 가면 키오스크 기계가 말을 걸고 은행 업무는 모바일로 하라며 창구를 줄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흐르던 일상이 이제는 하나하나 배우고 긴장해야만 넘을 수 있는 장애물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숨쉬듯 자연스러운 디지털 환경이 시니어에게는 매 순간 뇌를 풀가동해야 하는 고도의 집중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은행 한번 다녀오면 장을 한번 보고 오면 온몸에 진이 빠질 수밖에요. 이것은 당신이 둔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만큼 치열하게 새로운 환경과 싸우며 에너지를 태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관계의 밀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외로움은 커졌지만 피로한 관계는 더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싫은 소리를 들어도 허허하고 넘길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타인의 무례한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며칠을 갑니다. 이것은 마음의 완충지대, 즉 쿠션이 얇아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피부가 얇아져 작은 스침에도 상처가 나듯 마음의 피부도 투명하고 예민해집니다. 이것은 퇴화가 아니라 생의 감각이 그만큼 섬세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거칠고 직설적으로 변해가니 섬세해진 마음으로 그 거친 입자들을 받아내기가 버거운 것이죠. 사회적 분위기도 우리의 피로를 부추깁니다. 어딜 가나 노후 준비를 완벽히 해야 한다고 겁을 줍니다. 건강도 챙겨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친구도 있어야 하고 취미도 있어야 한다고 쉴 새 없이 떠듭니다. 멋진 시니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그 압박감이 오히려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감옥이 됩니다. 쉬고 싶은데 쉬면 도태될 것 같고 무언가 하려니 기력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 이 딜레마 속에서 마음의 에너지는 바닥난 항아리의 물처럼 자꾸만 빠져나갑니다. 가족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할 말을 삼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하며 꿀꺽 삼킨 말들은 소화되지 않고 마음속에 찌꺼기로 남습니다. 그 찌꺼기들이 혈관을 막듯 감정의 흐름을 막아버리니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단절감, 내가 알던 세상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상실감, 이런 감정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신적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피로를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쏟아지는 공들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골키퍼와 같습니다. 숨이 차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저앉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에너지의 사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 아껴 쓰고 조절해 써야 하는 귀한 향유처럼 내 마음의 에너지를 다뤄야 합니다. 이제는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마음의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는 마음, 단열 공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지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다라는 생각만 내려놓아도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 어떤 순간들이, 어떤 생각의 습관들이 이토록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모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갈 것입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를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풀어내듯이 말이죠. 왜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빠르게 소진되는가? 감정의 정밀도와 기대의 역사.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빚을 져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훌훌 털고 일어났는데 지금은 자식의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 친구가 보낸 문자 메시지의 미묘한 뉘앙스 하나에도
마음이 지진난 듯 흔들립니다. 큰일은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내가 마음이 약해졌다, 속이 좁아졌다 라고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점을 조금만 비틀어 볼까요? 이것은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라는 저울이 고성능 정밀 저울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쓰는 투박한 막저울은 1g 후 2g 정도의 무게는 감지조차 하지 못합니다. 웬만한 무게가 올려져야 바늘이 움직이지요. 젊은 날의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겪으며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결을 학습했습니다. 슬픔에도 수천 가지 색깔이 있고 침묵에도 수만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은 아주 미세한 공기의 떨림조차 감지해내는 실험실의 정밀 저울처럼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 같으면 모르고 지나쳤을 타인의 눈빛, 말투, 분위기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질 수밖에요. 민감해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당신의 영혼이 섬세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고성능 저울을 24시간 켜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먼지 같은 자극에도 바늘이 춤을 추니 그 진동을 버텨내느라 에너지가 줄줄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배분의 오류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10원어치 고민만 해도 될 일에 100만원어치 마음 에너지를 결제해버리는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소한 일에 이토록 비싼 값을 치르게 된 걸까요? 그 중심에는 기대와 해석이라는 두 가지 고리가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무의식적으로 통제감을 원합니다. 내 몸도 세상도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적어도 가까운 관계나 사소한 일상은 내 예상대로 흘러가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적어도 내 자식이라면 이렇게 말해야지. 오랜 친구라면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이런 기대가 마음속에 견고한 네일처럼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은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가 아닙니다. 그들이 내 기대 경로를 아주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는 그것을 탈선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탈선의 충격을 무시당했다, 서럽다, 내가 헛살았다 라는 거대한 비극으로 증폭시켜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두 번째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라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따끔하고 말지만 우리가 알아놓게 되는 건 대부분 스스로 쏘아댄 그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빌려와 볼까요? 그들은 세상의 일을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어쩔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 마음의 체력이 바닥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을 쥐고 흔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성격, 지나간 과거, 타인의 평판, 흘러가는 세월. 이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바깥의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거나 집에 머물면 되는데 우리는 하늘을 향해 왜 비가 오냐고 소리치며 비를 멈추려 했습니다. 그 헛된 노력 속에 귀하디 귀한 마음의 진액이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지치지 않으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선가 끊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지점은 바로 해석의 단계입니다. 누군가 툭 던진 말에 굳이 무거운 의미를 부여해서 짊어지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행동을 나의 존재 가치와 연결짓지 마십시오. 그저 저 사람은 오늘 기분이 저런가 보다.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 하고 사실만을 건조하게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정밀한 감정 저울을 잠시 꺼두는 휴식 버튼이 되어줄 것입니다. 3. 마음을 덜 쓰고 더 단단하게 쓰는 방법. 방향 전환의 기술.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체력을 아끼겠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굳어버리듯 마음도 무작정 닫아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절약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마음의 물기를 나를 해치는 쪽이 아닌 나를 살리는 쪽으로 돌리는 기술 말입니다. 가장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관심의 가지치기입니다. 영혼사가 죽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 전체가 살듯 우리 마음도 불필요한 관심사를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정원에는 너무 많은 잡초가 자라고 있지 않나요? 연예인의 가십, 정치인의 막말, 동창 모임에서 들은 누군가의 자랑, 며느리의 퉁명스러운 표정. 이 모든 것에 하나하나 물을 주고 햇볕을 쬐져주느라
정작 당신이라는 나무의 뿌리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속에 걸음망 하나를 설치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나 걱정이 떠오를 때 스스로에게 딱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지금 내 저녁밥 맛을 좋게 하는가? 이 고민이 내일 아침 내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당신의 정원에 필요 없는 잡초입니다. 물론 단번에 뽑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물을 주는 행위, 즉 계속해서 그 생각을 곱씹는 행위는 멈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리두기를 새롭게 정의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리두기라고 하면 사람을 안 만나고 벽을 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리두기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해석의 간격을 넓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배우자가 혹은 오랜 친구가 또다시 지겹도록 똑같은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즉시 그만 좀 해! 라며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자극과 반응이 딱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사이의 공간을 하나 만드십시오. 마치 유리창 너머로 밖을 보듯이 말입니다. 아, 저분이 또 오래된 레코드판을 트셨구나. 저 사람은 불안하면 저런 소리를 하는 버릇이 있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상황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상대의 말을 내 가슴에 꽂히는 비수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로 놔두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덜 쓰고도 관계를 지키는 고수들의 비법입니다. 시니어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장면을 몇 가지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거나 아주 짧게 끊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때 마음의 방향을 서운함 쪽으로 트면 내가 늙어서 무시하나?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의 늪으로 빠집니다. 에너지가 급속도로 방전됩니다. 이때 방향을 사실 쪽으로 툭 틀어보세요. 지금 바쁜가 보네? 덕분에 나만의 시간이 생겼구나. 그리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내 입에 가져가는 겁니다. 관심의 방향을 자식의 반응에서 나의 차 한 잔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마음의 체력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장면, 텔레비전 뉴스에서 분통 터지는 소식이 들릴 때입니다. 화가 나고 나라 걱정에 혀를 차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세상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오직 내 혈압만 높일 뿐이죠. 그때는 과감히 채널을 끄거나 소리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의 냄새를 맡거나 화분에 돋아난 새순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눈앞의 작은 생명으로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그 작은 새순 하나에 감탄하는 마음이 뉴스에 분노하는 마음보다 당신의 면역력을 훨씬 높여줍니다. 세 번째 장면, 자리에 누웠는데 자꾸만 옛날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밀려오는 밤입니다. 이때 그 생각들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잠자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뇌는 더 각성합니다. 그저 그 생각들을 지나가는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아, 불안이라는 손님이 또 왔구나. 그래, 왔다가 가거라. 내 마음을 집주인이 아니라 그저 텅 빈 방처럼 내버려 두는 겁니다. 손님은 주인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서 제 발로 나갑니다. 생각에 꼬리표를 달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마음의 멍 때리기. 그 고요한 응시가 당신의 뇌를 깊은 휴식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쓴다는 것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돌은 강한 충격을 받으면 깨지지만 물은 칼로 베어도 상처 입지 않고 다시 합쳐집니다. 누군가의 날선말도 세상의 거친 풍파도 내 마음에 머물게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내 마음에 머무름을 허락하지 않는 것. 오는 것은 막지 않고 가는 것은 잡지 않는 그 투명한 흐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치지 않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시는지요?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해서 행복해지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의 행복은 무언가를 더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찾아오는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의 흐름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줄 오랜 지혜의 정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가을 햇살처럼 맑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4. 마음 체력을 회복하는 철학. 거울과 허공의 지혜. 이제 우리는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잠을 많이 자거나 좋은 보약을 먹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몸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는 있어도 방전된 마음의 회로를 고치지는 못합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진정한 휴식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동양의 오랜 현자장자는 이를 심재신자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 목욕재개를 하듯 마음을 굶겨서 깨끗하게 비워내는 마음의 단식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매 순간 세상의 정보를 먹어치웁니다. 뉴스를 먹고 타인의 시선을 먹고 근심을 먹습니다. 그렇게 과식한 마음이 소화불량에 걸려 꽉 막혀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흔히 마음을 그릇처럼 비워라 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거울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울은 그 앞에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꽃을 비추고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오물을 비춥니다. 하지만 거울은 꽃을 보고 기뻐서 움켜쥐려 하지 않고 오물을 보고 싫다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 그 형상이 사라지면 거울에는 아무런 자국도 남지 않습니다. 불길이 비친다고 해서 거울이 뜨거워지지 않고 얼음이 비친다고 해서 거울이 차가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회복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소란, 자식의 걱정거리, 노후의 불안이 거울 앞을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보지 않으려 눈을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영상이 거울에 눌러붙지 않게 하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의 거울에 근심이라는 그림자가 비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그 그림자가 지나가면 다시 투명한 거울 본연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 대상을 내 안에 가두지 않고 반사해내는 그 투명함이 바로 무한한 마음 체력의 비밀입니다. 또한 마음을 허공처럼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가 허공을 날아가지만 허공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듯이 수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을 날아다녀도 내 영혼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지나간 새의 발자국을 억지로 찾으려 하고 이미 사라진 구름을 붙잡아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섭섭함, 옛 시절의 영광, 풀리지 않았던 오해들, 이 모든 것은 이미 허공으로 흩어진 연기입니다. 그 연기를 손으로 움켜쥐려 할 때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온기는 잡히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만 손을 펴십시오.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 애썼던 그 긴장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혈관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점을 중심축으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팽이를 생각해 볼까요? 팽이가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오래 도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중심축이 바로 서서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고요하게 돌아갈 때입니다. 반대로 죽어가는 팽이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시끄럽고 어지럽다면 그것은 당신의 중심축이 나에게서 빠져나와 세상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뉴스가 시끄러운 건 세상이 도는 소리이지 내 중심이 흔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타인이 무례한 건 그 사람의 팽이가 비틀거리는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평온함을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잘 돼야 내가 편하지, 경제가 좋아져야 내가 살지라는 생각은 내 팽이의 채찍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채찍질을 멈추면 당신은 쓰러지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나는 오늘 나의 차를 마시고 나의 산책을 하고 나의 잠을 잔다는 이 단단한 일상의 리듬. 그 리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당신만의 중심축을 세우는 일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의 재정립이라고도 합니다. 은퇴를 하고 역할이 사라진 시니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 아빠라는 역할도 희미해진 지금 오히려 축복입니다. 드디어 그 어떤 수식어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나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 고요한 독도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힘을 기른다면 당신은 세상 그 어떤 소음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5와 프로의 인생을 지치지 않고 사는 마음의 기준. 이제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지쳤는지 어떻게 덜어내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소진되지 않고 고요하고 기품 있게 살아가기 위한 5가지 마음의 기준을 제안합니다. 이 5가지를 당신의 새로운 인생 나침반으로 삼아 주십시오. 첫 번째 기준, 감정적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십시오.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청소하기 힘들 듯 마음 안에 감정이 많으면 살기 힘듭니다. 이제는 감정도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감정, 감사와 평온 같은 고급 가구만 남기고 질투,
비교, 후회, 분노 같은 낡은 잡동사니들은 과감히 내다버리십시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이 감정이 내 마음에 오래 둘 가치가 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가치가 없다면 쓰레기통에 휴지를 던지듯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당신의 마음 공간은 귀한 것들로만 채우기에도 부족합니다. 두 번째 기준, 해석의 단식을 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이 해석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이 뉴스는 무슨 뜻일까?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연습을 하십시오. 꽃이 피면 피었구나. 비가 오면 오는구나. 사람이 떠나면 가는구나. 그 뒤에 왜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을 때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세상을 소설로 읽지 말고 담백한 시처럼 읽으십시오. 의미를 찾지 말고 편상을 즐기십시오. 세 번째 기준, 관계의 쾌적함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의무감 때문에 만나는 모임, 다녀오면 기이 빠지는 친구, 자존심을 긁는 지인, 이제는 정리해도 됩니다. 이 나이에 친구 다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은 내려놓으십시오. 맞지 않는 사람 10명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둔 고독이 훨씬 더 당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울 땐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소수의 사람, 혹은 자연과 교감하십시오.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번째 기준, 나를 위한 환대를 멈추지 마십시오. 평생 남 배접하느라, 가족 챙기느라 정작 당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새는 당신이라는 귀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찻잔을 꺼내 나에게 차를 따라주고 가장 편안한 이불을 나에게 덮어주십시오. 남에게 듣고 싶었던 칭찬과 위로를 이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고생했다. 잘 견뎌왔다.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 완성이 아닌 여백을 사랑하십시오. 인생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자식 농사도 재산도 인간관계도 어딘가 조금 부족하고 빈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빈 구석을 실패라고 부르지 말고 여백이라고 부르십시오. 동양화가 아름다운 건 꽉 채우지 않은 여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 여백이 있어 숨 쉴 수 있고 그 빈틈으로 새로운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은 해결되지 않은 대로 흐르는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이제 눈을 잠시 감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툭툭하고 뛰고 있는 이 심장의 박동을? 이것은 단순히 피를 돌리는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그 모진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생명의 위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그 무거운 이름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넘어질 듯 하면서도 끝까지 버텨내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지침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치열하게,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냈다는 훈장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십시오. 오래된 나무가 제 그늘에 깃든 새들을 묵묵히 품어주듯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줄 차례입니다.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아 슬프다 하지 않고 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 뜨거운 태양의 열기보다 은은하게 번지는 노을의 빛이 세상을 더 넓게 감싸 안는다는 것을 아는 나이.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빨리 달릴 필요도, 더 높이 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그 호흡 그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마치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저 산처럼 말없이 흐르는 저 강물처럼 말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걱정의 매듭을 다 풀어버리고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의 강으로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바람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